네, 여기 다시 이제 지난 시간에 성인애착 검사했는데 성인애착의 분류하고 영아기 때의 애착 유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성인애착의 유형이 영아기 애착이 결국 발달을 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영아기 때의 애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강의 노트 첫 번째 내용에서 10페이지 찾으면 요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랑의 기원을 영아기 때 형성되는 애착이라고 설명하는데 애착은 크게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이렇게 나뉘고 불안정애착이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근데 이 애착의 유형은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가지고 도출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낯선 상황 실험이 뭐냐?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낯선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아기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안정과 불안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먼저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아기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이냐면 낯선 공간이긴 하지만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서 엄마로부터 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안전기지 역할을 해요. 내가 지금 낯선 공간이고 처음 가는 곳이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불편하고 두려운데 엄마가 있으니까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실험자보다는 확실히 친숙한 엄마한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이제 엄마가 그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방을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분리가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아기들은 처음에 이제 동요를 해요. 엄마가 나가면 당연히 칭얼대고 울죠. 근데 계속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엄마가 곧 돌아올 거라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위안을 찾고 탐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쉽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평상시 때에 이제 이 양육자가 엄마가 아기가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에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이고 민감하고 일관되게 적절하고 친절하게 반응한 거예요. 아기를 우선시하면서 양육자인 엄마가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은 이 아기는 그 어머니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신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정애착, 이런 이제 어릴 때의 경험을 갖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봤던 그 성인 애착에서 안정적인 애착의 유형으로 이제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특성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해피애착의 아기들은 엄마에게 반응을 별로 보이지도 않고 엄마가 방을 떠나도 울지 않아요. 돌아와도 뭐 무시하거나 그냥 회피하고. 그리고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딱히 뭐 친밀감을 추구하지도 않고 낯선 실험자나 엄마나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해요. 그 이제 이런 아기들은 사실상 언뜻 보면은 뭐 그냥 별다른 동요 없이 뭐 잘 적응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피애착 아이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그냥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되게 불안정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언뜻 봤을 때 잘 적응하는 것과 실제 얘의 그 상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면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안정애착 아들하고 불안정애착으로 의심이 되는 아기하고 측정을 해보면 안정애착 아들은 정상 수치로 나오는데 회피애착으로 의심되는 아기들은 코르티솔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해도 그 내부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왜 지금 불안한데 보채거나 뭔가 이게 칭얼대지 않고 그냥 덤덤히 있느냐? 요거는 이제 그 아기 때 엄마가 그 아기의 신호, 욕구를 계속 무시하고 거부하고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울어도 뭐 그냥 내버려 두고 달래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기는 내가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항애착은 엄마가 방을 떠나기 전부터도 안절부절 못하고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탐색 활동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가면 더 완전히 자지러지는 거죠. 굉장히 극심한 분리불안을 느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재회의 순간에도 접촉을 시도하기는 하는데 엄마한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보이면서 소리치고 밀어내는 행동을 해요.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신뢰도 있지만 불신도 있는, 그게 바로 저항애착의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는
엄마가 평상시 때에 굉장히 비일관적으로 양육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니면 양육자가 자꾸 교체된 거죠. 엄마가 뭐 일을 해서 뭐 한 3개월은 할머니 댁에, 뭐 3개월은 뭐 이모 댁에 이런 식으로 양육자가 자꾸 교체된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뭐 아이를 돌보는 그 돌보미가 계속 교체됐거나 이런 이제 경험,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뭐 상황에서 엄마가 바빠서 뭐 그 일을 이제 하니까 이제 아기하고 있을 때는 또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엄청난 선물공세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잘 돌보지 않다가 잠깐 있는 그 동안에는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선물공세를 하고, 또 엄마 자체 행동 패턴도 굉장히 불규칙한 거예요. 어느 때는 나가면 금방 돌아오셨는데 어느 때는 나가도 계속 안 돌아오고, 이런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는 거, 아니면 어머니가 기분에 따라서도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엄마 컨디션이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엄마가 좀 컨디션이 나쁘고 기분 나쁘면은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비일관적인 양육 반응을 받게 되면 저항애착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애착. 혼란애착은 불안정 애착의 가장 심한 형태로 지금 설명한 회피랑 저항이 이제 결합된 방식. 그래서 이제 그 낯선 상황 실험에서도 어머니하고 재회했을 때 얼어붙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하거나 안아줘도 먼 곳을 그냥 응시하는, 그냥 멀뚱멀뚱 그런 표정을 이제 짓고 있는 상태. 이 혼란애착으로 분류된 아기들은 대부분 엄마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막 계속 해야 되고, 아니면은 정서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랑 우울을 느끼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아기한테 그 엄마는 안정감을 주는 대상으로 지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엄마는 아기한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을 조성하는 대상으로 이제 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의 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영아기의 그 애착 분류인 거고, 성인 애착은 조금 다른데, 이제 성인 애착 같은 경우는 이 4가지로 구분되는 거, 가지수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혼란 애착이 없고 회피 애착이 2가지로 다시 나뉘죠. 그리고 성인 애착에서 이제 이 애착이 그 범주화가 되는 기준이 이 자기 모델과 타인 모델, 이 2가지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모델, 자아 모델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나는 굉장히 가치롭고 뭐 좋은 사람, 매력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아 모델, 자기 모델이 긍정인 거고, 그 다음에 부정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모델, 자아 모델이 부정인 거예요. 그리고 타인 모델은 이제 타인이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 이러면 이제 타인 모델이 긍정인 거고, 부정인 거는 나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나를 안 도와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인 모델 부정인 거. 그래서 자기 모델, 타인 모델 둘 다 긍정인 게 바로 안정적인 유형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델은 부정인데 타인 모델이 긍정인 게 몰두된 유형. 그리고 회피 유형 같은 경우는 거부적 회피랑 두려운 회피 2가지로 나뉘는데, 거부적인 회피 유형은 자기 모델이 긍정인데 타인 모델이 부정인 거고, 두려운 회피는 둘 다 부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정적인 유형, 이건 이제 아까 그 영아기 설명한 것처럼 어릴 때 이제 엄마가 굉장히 적절하고 민감하고 세심하게 잘 반응한 거, 따뜻하고 반응적인 그런 이제 양육자에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자아 존중감, 또 대인 간의 친밀한 관계에 편안함을 느껴요. 이 안정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연인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할 때에도 뭐 서로 의견이 이제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분이 뭐 언짢아지거나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도 그 연인한테 이 사람은 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지, 이거를 2개 동시에 같이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갈등이 뭐 제기됐다고 해가지고 그 나쁜 점만 막 몰두를 해가지고 얘 막 안 되겠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분이 좀 나쁘고 우리가 지금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했지만 뭐 그치 뭐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지, 하지만 얘는 좋은 점이 더 많은 뭐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통합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발된 갈등 자체에 그렇게 이 관계가 위협을 당하진 않아요. 그 그 갈등이 유발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당장 헤어지나? 우리 곧 이제 깨지는 건가? 이런 식의 이제 위협적인 사건으로 그런 갈등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조절도 잘하죠. 이 안정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도 계속 자신의 이제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런 모든 정서들이 다 충분히 수용이 되고 또 이제 더 커서는 부모하고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정말 충분히 잘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면서 감정을 뭐 폭발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면서 이제 상대하고 이성적인 그런 상태에서 잘 원만하게 뭐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몰두된 유형, 이거는 자기 모델 부정이고 타인 모델이 긍정이었죠. 그 영악의 애착으로는 저항 애착에 해당이 돼요. 몰두된 유형들은 굉장히 비일관적이고 민감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을 이제 경험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유형이에요. 이제 자기 모델이 부정이니까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느끼고 반면에 타인 모델은 긍정이었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과도하게 굉장히 의존적이고 관계에 집착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몰두된 유형들 같은 경우는 갈등이 만약에 제기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끝나거나 아니면은 연인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몰두된 유형들은 자신의 감정 조절 잘 못해요. 오히려 이제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갈등이 제기가 되면은 약간 양극단적인 태도를 취해요. 상대한테 막 압박을 가하면서 지배할 수도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어? 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위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막 정말 처참하게 상대한테 막 매달리고 비위를 맞추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둘 다 버려질 것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이 사람들은 상대의 욕구랑 자신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욕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회피 유형. 회피는 거부적이고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방치에 의해 가지고 기인된 유형이죠. 근데 이제 두려운 회피는 자기 모델, 타인 모델 다 부정이었고 거부적은 이제 자기 모델은 긍정이고 타인 모델만 부정이었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두려운 회피 유형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의 접촉과 친밀감을 원해요. 근데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과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회피 성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친밀한 관계를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인간 자체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이 느끼는 어떤 애정적인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고 집단 속에서 느끼는 그런 이제 소속감을 원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려운 회피 유형이다 하더라도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워낙에 자신에 대한 지각, 타인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에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에이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특별한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냥 그런 관계를 아예 형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타인들 역시 자신을 돌보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부적 회피는 자기는 이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런 이제 점에서 두려운 회피, 같은 회피 유형이지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 그 거부적인 회피 유형이 자아에 대한 이제 그 모델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 건 안정애착처럼 어릴 때 많은 욕구들이 충족이 돼서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고 해서 자기 모델이 긍정이 된 게 아니라 어떤 그 이후에 뭐 자기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이 막 인정해주고 친구들도 얘 똑똑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관계를 따뜻하게 받아서 자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좋게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이래서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나 능력 있구나, 나 괜찮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 모델이 긍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타인 모델은 부정이죠. 그래서 타인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두려운 회피 유형하고의 차이는 약간 수동적인 방식으로 회피 성향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두려운 회피는 그냥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애초에 기대도 않고 형성하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거부적 회피 유형은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막 삘이 꽂혀가지고 난 너무 좋다고 막 엄청나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부적 회피 유형은 못 이기는 척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방식이 수동적인 회피 성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거부적인 회피는 독립성과 자율성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성취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지향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막 우리가 사실 뭐 친한 친구 관계도 그렇고 특히나 연인 관계도 그냥 가만히 아무런 노력도 없이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시간도 내서 만나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뭐 일정 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뭐 지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이제 뭐 뭔가 특별한 관계가 발전될 수도 있고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부적 회피 유형은 그게 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괜히 막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시간 보내고 막 또 만약에 뭐 삐지고 이러면 내가 막 또 신경 쓰면서 마음 풀어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 그럴 시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또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하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성취지향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애착의 그 유형을 도출해 내셨을 텐데 그 아마도 안정애착으로 나온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원래 보통 모든 집단에서도 이 검사를 실시해 보면은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전체의 20%도 안 돼요. 대부분은 이제 불안정, 뭐 몰두된 유형이거나 거부적 회피, 뭐 두려운 회피 이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불안정 애착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몰두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결과가 내가 뭐 불안정 애착이었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검사를 해본 게 아니라 자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명히 뭐 이렇게 회피 유형에 속하거나 몰두된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애를 했을 때 그렇게 아주 막 행복한 연애를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뭐가 문제점이 있었고 안 좋은 뭐 헤어짐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면서도 좋은 날보다는 되게 막 불행하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이러면서 좀 힘겹게 분명히 연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시키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지닌 이런 애착의 특성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원만한 연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강구해내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몰두된 유형들은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가장 그 연인 관계에서 몰두된 유형들이 이제 범하게 되는 실수, 이제 상대를 힘들게 하는 태도가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관계의 집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벽한 정서적인 친밀감을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조금만 뭐 소원해지면은 되게 이제 불안이 조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을 줬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와해가 되면 나한테는 진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조짐, 뭐 내가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톡을 보냈는데 뭐 읽고도 대답을 안 해. 아니면 아예 안 읽어. 이렇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일을 어떤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다양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몰두된 유형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 상황을.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얘 나 모르게 지금 뭐 딴짓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그 상황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십 통의 전화를 걸기도 하고 막 이제 안달복달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이제 연인 관계를 형성하다가 그런 순간이 딱 됐었을 때 내가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았을 때 내가 막 이상하게 자꾸 불안하고 자꾸 막 수십 번 전화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상대가 정말 나한테 불신을 주고 딴짓을 해서 나의 촉이 발동돼서 내가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 몰두된 유형들이 그 순간에 알아차려야 되는 거는 이 불안은 상대한테 기인된 게 아니라 나한테 기인된 거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의심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구나, 의심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나 또, 내가 지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쓸데없는 지금 상상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그래도 조금은 덜 괴로워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쓸데없이 나의 문제를 지금 나 또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뭐 다른 일에 몰두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자꾸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그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본인만 이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막 잠깐 뭐 연락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톡 막 몇십 개 보내고 전화 막 잡고 하고 이러면 사실 상대도 무섭겠죠. 얘가 이렇게 집착을 하나? 이러면서 있던 정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만이라도 그 불안의 기인을 본인한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좀 의연하게 스스로 자꾸 컨트롤하면서 견뎌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유발됐을 때에도 뭐 다 싸울 수 있어요. 부부 간에도 싸우고 연인 간에도 싸워요. 이게 애정이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친밀한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또 나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트러블이고 우리는 뭐 잘 이걸 해결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애착들이 통합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몰두된 유형들도 그 갈등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막 이러다 헤어지면 어떡하지? 나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라고 해서 이게 쉽게 되진 않아요, 분명히. 근데 의식을 하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자신의 이런 애착의 특성이 반영돼서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이제 과오를 조금은 그래도 좀 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피 유형들도 크게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연인 관계를 형성할 거면 내가 친밀한 뭐 이제 그런 이성 교제를 할 거면 일단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 뭐 연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타의 인간관계하고는 좀 달라요. 질적으로도 확실히 다르죠. 우리가 굳이 막 그런 감정적인 깊숙한 침투를 하면서 친밀감을 왜 형성하겠어요? 그 이유는 쉽게는 다른 사람한테 열지 않는 나의 이런 내면을 소통하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위안도 받고 내가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뭐 이제 그런 반응도 보이고 이러면서 또 인간이 행복하고 뭔가 자신에 대한 존재감도 느끼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특별한 관계고 연인인 거고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내면의 침투는 반드시 일어나야 이게 친밀해져요. 그냥 맨날 오늘 만나도 뭐 1년 있다 만나도 맨날 겉도는 얘기만 하고 피상적인 얘기만 해보세요. 시간이 아무리 간들 그 관계는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해피 유형들은 자기 노출을 잘 안 해요. 자기 개방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내 잘 드러내지 않고 뭐 가족사 이런 거 쉽게 얘기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런 것도 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털어놨는데 상대가 막 너무 다 이런 거 이해해주고 이러면 또 내가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더 특별해지고 이 관계는 더 커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그냥 다 감추려고 하고 뭐 어느 선까지 딱 부어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교류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아예 애초부터 그런 마음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것도 물론 해피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랬죠. 이 해피 형은 그 자신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고 위로와 위안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노출을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본인의 이런 경험에서 자기가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갈등 상황에서도 해피 애착들은 거의 대화를 안 해요. 보통 뭐 우리가 연인 관계 형성할 때 뭐 최악의 이별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거의 뭐 1순위로 나오는 게 잠수 이별일걸요? 이 잠수 이별 당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우리가 그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헤어질 때에도 그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뭐 그냥 뭐 잠수 탄다고 뭐 헤어지고 이러면 그동안 뭐 정말 알콩달콩했고 내가 내 마음 온전히 주면서 교류했던 그 모든 게 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해피 유형들도 그런 식으로 뭐 잠수 타거나 그냥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 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도 그 사람들은 일단 뭐가 서로 트러블이 발생되면 우리가 이거를 끄집어내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도 자신의 감정 통제를 못하니까 타인들에 대해서도 뭐 이 문제를 얘기를 한들 이게 뭐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없어서 그냥 참는 데까지 참다가 뭐 인간이 한계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선이 되면은 그냥 자기가 그 관계를 놓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 보이면 안 된다는 거. 대화를 해서 직면을 해야지 우리가 막 감정이 격해졌을 때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시간을 두고서 뭐 한 몇 시간이든 아니면 하루 정도든 감정이 좀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대화 스킬일 수도 있는데 이 회피 유형들이 하는 회피는 그런 차원의 회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간과하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그냥 피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럼 이제 그것도 뭐 한두 가지면은 괜찮겠지만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제 자기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애착들이 또 범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좀 교류가 이루어지면 회피애착들이 약간 단점에 몰두를 한대요.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딱히 상대가 뭐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잘 느끼지 못했던 막 단점들이 막 이렇게 좀 주목이 돼서 내가 거기에 몰두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막, 아, 얘는 역시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밀어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자기 방어예요. 왜냐하면 해피 유형들은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가까워지면 이게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기 무의식 속에서 이 관계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뭐, 그 사람이 딱히 뭐 그런 미운 짓도 안 했는데 자꾸 거기에 이제 뭐,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귀는 사람이 딱히 나한테 미운 짓을 안 했는데도 내가 유난히 제가 막 좀 이상해 보이고 막, 못 견디게 이제 느껴지고 이럴 때에는 그것도 상대방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아, 이거 내가 좀 또 나의 어떤 이런 특성으로 지금 내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차라리 좀 시간을 두면서 뭐 일주일에 뭐 2번 만났으면 뭐 일주일에 1번 보자 그러고 자기가 좀 그런 식으로 거리를 두면서 자기 감정을 좀 누구트려야지 계속 이제 그게 작동해가지고 트집 잡았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후회한다니까요. 해피해착들도 꼭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고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해피해착이랑 그 몰두된 유형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몰두된 유형이면 해피 유형의 어떤 경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이거는 솔직히 답이 없는 사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현실에서는 이 둘이 끌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안정애착이랑 몰두된 유형, 안정애착이랑 회피 유형이 사귀잖아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안정애착들이 그런 회피나 몰두가 갖고 있는 나쁜 특성들을 얘네들이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데 회피애착이랑 몰두된 유형은 서로 불안정 애착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끌림이 있는데 이게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몰두된 유형은 조금만이라도 멀어지면 막 불안해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관계를 확인하는 거고 집착하는 거고 회피 유형은 오히려 막 너무 가까워지는 게 숨막힌 거예요. 괜히 그게 불편하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은 다가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또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둘이 안 만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또 끌려서 뭐 이런 이제 상극의 유형들이 만났다 한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방법만이라도 적용시켜서 노력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뭐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요. 보통은 해피애착이랑 그 몰두된 유형이 만나면 서로 간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대부분은 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정 애착에 속하게 되면 사실은 안정 애착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으로 여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뭐 남겼어? 잠깐만요. 몰두된 유형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두려운 회피 유형이었는데 그거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 두려운 회피랑 몰두된 유형은 사실 많이 다른데 회피 성향이랑 몰두된 두려운이랑 거부적인 회피는 유사성이 있어요. 둘 다 회피이기 때문에. 근데 몰두된 유형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또 그 사랑이로 나올 때 그 이제 사랑 삼각형도 그려보고 또 사랑 색깔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색깔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그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파악하면 좋거든요. 네, 안정애착이야. 와, 부럽다. 네, 여기까지 하고 성인애착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지금 1장에서 그 살펴볼 내용은 이제 가장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리고 이제 사랑은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기술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갖추어야 되는 그런 기술, 기본적인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요 1장에서 이제 실시했던 검사가 성인애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인관계 융통성 요 두 가지 해볼 거거든요. 그럼 먼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물음, 사랑이 무엇인지 보시면, 사랑은 우리가 그냥 감정,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랑은 정서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이제 인지적인 요소도 있고요. 행동적인 요소도 다 포함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복합적인 심리적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초기 연구에서는 사랑을 단일 개념으로 봐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지, 정서, 뭐 행동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인 그런 이제 요인들로 구성이 된 개념이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정의는 수도 없이 많은데 일단 이제 사전적으로 내려지는 정의를 먼저 보면. 예, 지금 쭉 6가지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성적인 매력에 이끌리고 열렬히 좋아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보통 사전적으로는 사랑으로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그냥 일반적인 내용 말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랑의 개념으로 이제 에릭 프롬의 사랑론이랑 매슬로우가 제시한 그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학자들이 내린 이제 사랑의 정의를 잘 이제 정립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에릭 프롬은 그럼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에릭 프롬은 사랑을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간 실존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주 막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자연이랑 그냥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연과 합일의 이런 상태를 이루었는데 우리 인간이 진화하고 발달하면서 자연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이성이 이제 발달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 보니 자연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보니까 견딜 수 없는 어떤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불안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한 거죠. 때로는 성적인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막 마시고 도취 상태에 있기도 하고 뭐 어느 때에는 여러 사람들 속에 막 소속되어 가지고 일체감을 이제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을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술을 먹고 성적인 쾌락을 맛보고 뭐 사람들한테 군중 속에서 소속이 돼서 일체감을 느끼면서 그런 외로움을 벗어날 수는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면은 더 막 쓸쓸한 공허함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갈망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다른 인간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연과 분리가 돼서 참을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었지 장기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외로움을 가중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갈망했던 게 결국 다른 인간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이랑 융합,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본 거예요, 프롬은. 그리고 프롬은 사랑이 공서적인 합일이 아니라 서로가 외로움을 덜어주지만 각자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통합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공서적인 합일이라고 하는 건 함께 있고 서로 필요로 해요. 서로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근데 서로가 독립된 개체로서 통합성을 갖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파워가 다르거든요. 한쪽 일방은 지배하고 한쪽은 복종하고 한쪽은 보호해주고 한쪽은 의존하는 마치 엄마하고 태아의 관계처럼 그게 바로 공서적 합일. 근데 프롬은 그런 관계가 공서적인 합일의 모습이 사랑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외로움을 덜어는 주는데 각자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통합감을 유지해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하나로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아있는 역설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저도 예전에 처음에 막 연애할 때 제가 딱히 막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해도 제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다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연애하면은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그냥 데이트만 하고 연락도 그냥 남자친구하고만 하고 자주 수다 떨던 친구들하고도 연락 잘 안 하고.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해도 여전히 나는 나예요. 그리고 내가 연애하기 전에 형성했던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했던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다 해야 돼요. 그런 걸 저버리고 그냥 뭐 남자친구만 바라보고 그냥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그게 바로 공서적인 합일인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랑 하나됨을 느끼지만 여전히 나는 나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막 공휴일 주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예쁜 옷 입고 화장하는 것도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라고 이러면서 막 자기 그 관리도 소홀히 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맛집은 꼭 데이트를 해야 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에 대한 이제 자기애도 없고 굉장히 의존적인 이런 태도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해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자기 할 일 되게 많고 스케줄 있고 또 형성하는 친구들, 관계들 이런 거 있고 그냥 솔로 있을 때 솔로였던 상태에도 해피한 사람들이 그 커플 관계를 형성해도 행복하게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그 프롬도 바로 그런 점을 강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발휘되는 능동적인 감정이자 행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프롬은 사랑은 함께 참여하는 거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준다라는 의미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내 것을 막 빼앗기고 포기하고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베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한 달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막 모아가지고 선물을 사줬어.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주는 의미겠죠.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선물을 받고 그냥 미숙맹숙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여자친구도 남자친구한테 사랑을 주는 거라는 거죠. 이 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 그냥 나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을 준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슬로우의 사랑론은 여기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지금 46분인데
56분에 다시 시작할게요.